양철북 16 594 페이지. 룩스가 토끼라도 쫓는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니면 그도 혼자 있으면서 개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잠시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마치 오스카가 개와 떨어져서 잠시나마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것처럼. 나는 주위 경치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채소밭도 게레스하임도 그 너머로 안개에 쌓여 펼쳐져 있는 듀셀도르프의 시가도 내 눈을 끌지 못했다. 본디 케이블이 감겨 있었던 굴대가 녹슬어 구르고 있었으므로 나는 거기에 걸터 앉았다. 케이블 굴대지만 여기에서는 케이블 북이라고 불러야만 하리라. 왜냐하면 오스카는 이 녹슨 쇠 위에 걸터 앉자마자 곧 손가락 관절로 케이블 북을 두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무더웠다. 내 옷은 무거워서 답답했다. 아주 가벼운 여름옷이 아니었으니까. 룩스는 어디로 갔는지 돌아오지 않았다. 이 케이블 북은 물론 내 양철북을 퇴진할 수 없었으나 어쨌든 나는 천천히 과거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러나 도중에 자꾸 걸려버려 지난 몇 년 동안 병원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몇 번이나 반복될 뿐이고 그 이상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말라서 시든 막대기 2개를 주어 자신에게 일렀다. 잠깐 기다려라 오스카.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내력을 지냈는지 이제부터 더듬어 보자. 그러자 재빠르게 그것이 빛을 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있었던 룩시바트 전구 2개가 나방이 그것들 사이를 어지럽게 날고 먼 곳에서 폭풍우가 무거운 가구를 흔들었다. 마체라트의 말소리가 들렸으며 곧 어머니의 소리가 들렸다. 그는 내게 가게를 물려줄 약속을 하고 어머니는 내게 장난감을 줄 약속을 했다. 3살이 되면 내게 양철북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스카는 되도록이면 빨리 3살이 되려고 했다. 나는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체중을 불렸다. 몸무게를 달게 하고 기저귀를 채우게 하며 몸을 씻기게 하고 솔질을 해주게 하며 파우더를 바르게 하고 종두를 놓게 하며 칭찬을 해주게 하고 이름을 부르게 하며 희망에 따라서 방긋방긋 웃고 환성을 올리며 시간이 되면 잠을 자고 정각에 눈을 뜨며 어른들의 천사의 얼굴이라고 이름 지은 그 표정을 짓고 잠을 잤다. 때로는 설사를 하고 가끔 감기에 걸리고 백일에 걸리고 그것이 얼마 동안 계속되다가 겨우 나았을 무렵에는 나는 백일의 어려운 리듬을 터득하여 그것을 영원히 손목에 보존할 수가 있었다. 그 증거로서 아시다시피 백일해라는 곡이 내 연주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스카가 2,000명의 인간 앞에서 백일해를 북으로 연주하자 2,000명의 어린아이로 들어간 노인들이 기침을 한 것이다. 룩스가 내 앞에서 킁킁거리면서 내 무릎에 몸을 비벼댔다. 이 개를 나는 내 고독이 시키는 대로 개 대여점에서 빌려왔다. 그는 지금 내 발로 서서 꼬리를 흔들고 매우 개답게 개의 시선으로 쳐다보며 침을 흘리고 있는 코끝에는 무엇을 물고 있었다. 나무 조각이나 돌멩이나 하여간에 개에게는 흥미로운 것이리라. 천천히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 귀중한 나의 유년기가 미끄러져 사라져갔다.
전이가 나는 증거인 구강의 통증이 점차 누그러졌다. 피곤해서 나는 등을 기댔다. 지금은 성인이 된 꼽초사나이인 나. 두껍게 입는 것을 조금 싫어하기는 하나 어떻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손목시계를 차고 신분증과 지폐 한 다발을 지갑에 준비하고 있는 나다. 그런 나는 이미 담배를 입에 물고 성냥으로 불을 붙이며 내 입안에서 분명한 어린 시절의 미각을 쫓아내는 일을 담배에 맡겼다. 그리고 룩스는 내게 몸을 비벼댔다. 나는 그를 밀어젖히고는 그에게 담배 연기를 뿜었다. 그것은 그가 싫어하는 짓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대로 거기에 있으면서 내게 몸을 비벼댔다. 그의 눈길이 나를 핥았다. 나는 가까이 있는 전신주 사이의 전선에서 제비의 모습을 찾아내어 그 치근치근한 개를 쫓아버릴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비는 한 마리도 없었다. 그리고 룩스를 쫓아버릴 수는 없었다. 그의 코끝은 내 바지 두 다리 사이에 있는 그곳을 정말로 정확하게 찔렀다. 동프로이센에서 온 그 개 대여점 주인이 이렇게 길들였는지도 모른다. 내 구두 뒷굽이 그를 두 번 걷어찼다. 그는 순간 펄쩍 물러서서 내 다리를 떨면서 멈춰서 있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완고하게 나무 조각인지 돌멩이인지 물고 있는 코끝을 내게 내밀었다. 마치 그가 물고 있는 것이 나무 조각이나 돌멩이가 아니라 내 지갑이나 손목시계라도 되는 것 같은 신용이었다. 그러나 내 지갑은 위옷 호주머니에 분명히 들어있었으며 내 손목시계는 내 손목에서 확실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무엇을 묻고 있었는가? 무엇인데 그토록 열심히 보이고 싶어 했는가? 이미 난 그의 따뜻한 이빨 사이에 손을 뻗어 그 물건을 바로 손에 넣었다. 그리고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렸다. 하지만 나는 룩스가 호밀밭에서 찾아온 이 습득물을 표현할 말을 찾고 있는 듯한 신용을 했다. 인간 육체의 여러 부분 중에는 잘라내어 중심부에서 제거하는 편이 훨씬 간편하고 또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손가락이었다. 여자 손가락, 넷째 손가락, 여자의 넷째 손가락, 고상한 반지를 낀 여자 손가락이었다. 손바닥뼈와 넷째 손가락 첫째 마디 사이, 반지의 약 2cm 밑에서 그 손가락은 절단되어 있었다. 청결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에는 손가락의 편근이 붙어 있었다. 그것은 금방이라도 움직일 듯한 아름다운 손가락이었다. 그것은 금방이라도 움직일 듯한 아름다운 손가락이었다. 반지의 보석은 6개의 금 갈고리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나는 이 돌을 그 자리에서 에메랄드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다. 반지 그 자체는 어떤 부분이 아주 얇아져서 부스러질 정도로 낡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반지를 선조 대대로 내려온 가보라고 생각했다. 손톱 밑에는 때라기보다 흙이 반원형을 이루고 있었다. 아마도 이 손가락이 땅바닥을 핥히거나 파헤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점을 제외하면 손톱이 뿌리박고 있는 부분과
손톱면은 손질이 잘 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 기회에 말하면 내가 개의 체온이 통하고 있는 코끝에서 이 손가락을 받았을 때 그것은 차가운 감촉이었다. 게다가 그 손가락 특유의 노란 빛이 도는 창백한 빛깔만 보아도 아주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어스카는 몇 달 전부터 삼각형 머리를 내민 손수건을 신사처럼 가슴 왼쪽 주머니에 찌르고 다녔다. 이 비단 한 컵을 끄집어내어 펼쳐서 거기에 이 넷째 손가락을 옆으로 뉘었을 때 그는 그 손가락 안쪽에 제3관절까지 선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한 선들은 이 손가락의 열심과 노력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되었으며 또 야심적인 고집의 흔적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했다. 나는 그 손가락을 손수건에 싼 다음 케이블 굴대에서 일어나 룩스의 목을 쓰다듬어주고 손수건과 거기에 싼 손가락을 오른손에 들고 출발했다. 게레스하임을 거쳐서 집에 돌아가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습득물의 이용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있었다. 이었고 근처 채소밭 울타리가 있는 곳까지 왔다. 그때 비틀라르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사과나무의 큰 가지가 갈라진 곳에 엎드려서 나와 그리고 습득물을 운반해 오는 개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598페이지 마지막 전차 또는 보존병 숭배 616페이지 30세 두 개 남았네. 598페이지 첫째로 그의 목소리부터 싫었다. 건방지고 멋을 부리는 코맹맹이 소리였다. 그는 사과나무 가지가 갈라진 곳에 엎드린 채로 말했다. 여보시오, 당신은 쓸모있는 개를 데리고 있군요. 나는 약간 당황해서 대꾸했다. 당신은 그런 사과나무 위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나뭇가지가 갈라진 곳에서 정색을 하고 그의 긴 상체를 맥없이 늘어뜨리고서 대답했다. 단순한 요리용 사과예요. 아무쪼록 두려워하지 마시길. 그때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의 요리용 사과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이오? 아니, 하고 그는 혀를 날름날름 움직였다. 당신이 나를 낙원의 뱀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이오. 그 시절에도 요리용 사과는 틀림없이 있었으니까. 나는 화가 났다. 시시한 비유군. 그는 더없이 교활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뭡니까? 후시경 사과가 아니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나는 걸음을 때려했다. 뭐니 해도 이 순간에 낙원의 과실 정도에 대해서 논쟁을 펴는 것만큼 견딜 수 없는 일은 없었으리라. 그러자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다. 나뭇가지가 갈라진 곳에서 훌쩍 뛰어내려 훤칠한 몸을 건들거리며 울타리 옆에 서 있었다. 당신 개가 호밀밭에서 가지고 온 물건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웬일인지 나는 그만 대답했다. 돌멩이를 가져왔어. 마침내 신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당신은 그 돌멩이를 호주머니에 넣은 겁니까? 난 돌멩이를 호주머니에 넣어두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보기엔 개가 당신에게 물어다 준 것이 막대기같이 보였는데요. 역시 돌멩이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막대기라고 해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역시 막대기 같은데요. 내 알 바 아니에요. 막대기든 돌멩이든 요리용 사과든 후식용 사과든. 구부릴 수 있는 막대기죠. 개가 돌아가고 싶어 하니까 가겠어요. 살핀 막대기죠. 사과 걱정이나 하시죠. 카자룩스. 반지를 낀 살빛이 구부릴 수 있는 막대기죠.
도대체 나들은 뭘 어찌란 겁니까? 나는 산책을 나온 거요. 그래서 개도 빌렸고. 어허, 나도 빌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때요? 1초라도 좋으니까 그 아름다운 반지를 내 손가락에 껴보게 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막대기에서 빛나는 막대기를 넷째 손가락으로 만든 그거 말이에요. 비틀라르입니다. 내 이름은 코트프리트 폰 비틀라르.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비틀라르와 알게 되었고 그날로 우정을 맺고는 오늘날도 그를 나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에게 말한 것이다. 응, 거트프리트. 나는 그때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놈이 아니라 친구인 자네 손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네. 이 세상에 천사가 있다면 틀림없이 폰 비틀라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리라. 키가 크고 늘씬하며 활발하고 융통성이 많은 사나이. 게다가 무엇에나 달라붙은 온순한 처녀보다도 가로등 중에서 가장 거친 것을 껴안기를 좋아하는 사나이. 비틀라르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그는 환경에 따라 실이 되기도 하고 허수아비가 되기도 하며 옥그리가 되기도 하고 수평 상태의 나뭇가지가 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내가 케이블북 위에 앉아서 사과나무 위에 누워있는 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개조차도 그를 보고 짖거나 덤비지 않았다. 개라는 동물은 천사를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며 짖고 덤빌 수도 없기 때문이다. 거트프리트, 저기 혹시 괜찮다면 하고 난 그저께 그에게 부탁했다. 고소장 사본을 내게 보내주지 않겠나? 자네가 2년 전쯤에 작성해서 나를 신문받게 한 바로 그것 말이야. 여기에 나는 그 사본을 갖고 있다. 그럼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하게 진술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자. 나 고트프리트 폰 비틀라르는 그날 사과나무 가지가 갈라진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 어머니의 채소밭에 있고 매년 저장병 7개에 사과 소스를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은 요령 사과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가지가 갈라진 곳에 나는 누워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가지가 갈라진 곳의 가장 깊숙하고 약간 이끼가 낀 곳에 왼쪽 엉덩이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두 발은 게레스하임의 요리공장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길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보고 있었을까요? 똑바로 앞쪽의 시선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시야에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현재 나의 친구입니다만 그가 이때 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개 한 마리가 그를 따르고 있었으며 그의 주위를 돌면서 정말 개답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피고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개의 이름은 룩스이며 로트와일러로서 로스 교회 근처 개 대여점에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전쟁이 끝나갈 무렵부터 우리 어머니 알리스 폰 비틀라르의 거신 채소밭 앞 버려진 빈 케이블북 위에 걸터앉았습니다. 법정에서도 보다시피 피고의 체격은 작고 또한 불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보다도 더욱 기이한 느낌을 준 것은 작고 옷차림이 훌륭한 이 신사의 거동이었습니다. 그는 마른 나뭇가지 2개로 케이블북의 녹슨면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려해 주실 점은 피고의 직업이 드럼투사라는 사실, 실정한 바와 같이 그는 어디에 가거나 어디에 있거나 드럼투사라는 직분을 다한다는 사실, 게다가 케이블북, 이렇게 불리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케이블 굴대를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설령 문외한이라도 무의식 중에 북처럼 두들기고 싶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 다음 진술은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을 겁니다.
피고 스카마체라트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알리스 폰 비틀라르 부인의 채소밭 앞에 있는 케이블북 위에 자리 잡고 앉아서 길이가 서로 다른 마른 버드나무 가지 두 개로 율동적으로 짜맞춘 소음을 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개 룩스는 이제 수확할 때가 된 호밀밭으로 한참 동안 모습을 감췄습니다. 시간의 길이에 대한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과나무 가지가 갈라진 곳에 누우면 곧 시간이 길고 짧음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개가 한참 동안 모습을 감추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개가 보이지 않자 내가 섭섭해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나는 그 개의 검은 털과 처진 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상관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피고는 개가 없어져도 그다지 개의치 않은 듯 했습니다. 개 룩스가 잘 익은 호밀밭에서 돌아온 것을 보니 무언가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개가 무엇을 물고 있었는지 내가 알았던 건 아닙니다. 나무 막대기나 돌멩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통조림이나 숟가락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피고가 그 증거물을 개 코끝에서 빼앗았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개가 그 물건을 문 채로 피고의 바지 왼쪽 다리,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피고의 바지 왼쪽 다리에 코끝을 비비댄 순간부터 피고가 손을 뻗어 습득물을 붙잡는 순간까지 얼마나 길었는지는 유감스럽게도 지금에 와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몇 분쯤 지났을 것입니다. 개는 열심히 자기를 빌린 주인의 주의를 환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주인은 그러한 일에는 아랑곳 없이 마치 아이들이 하듯 단조로운 인상을 주면서도 흠잡을 데 없는 솜씨로 계속 북을 두들겼습니다. 개는 할 수 없이 무례한 수단을 써서 피고의 두 다리 사이에 젖은 코끝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겨우 버들가시를 내리고 나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오른발로 개를 걷어찼습니다. 개는 몸을 반쯤 반달 모양으로 오그리고 비굴하게 떨면서 다시 가까이 가서 습통물을 문 코끝을 내밀었습니다. 피고는 일어나지 않고 앉은 채로 이번에는 왼손으로 개 이빨과 이빨 사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습득물을 입에서 빼낸 룩스는 안심을 했는지 몇 미터나 걸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앉은 채로 주운 물건을 손에 들고 그 손을 어무렸다 펴고 또 어무리고 그리고 또 손을 폈을 때 주운 물건의 일부분이 반짝 빛났습니다. 피고는 이런 식으로 그 습득물을 잘 바라본 다음 이번에는 그것을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눈 가까이까지 수직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마음속에서 남몰래 그 습득물을 손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것으로 보아서 더욱 범위를 좁혀 넷째 손가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우연히 전후에 가장 흥미로운 재판 중 하나에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나 고트프리트 폰 비틀라르는 넷째 손가락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피고가 침착하게 있었으므로 나도 침착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침착성이 내게도 전염된 것입니다. 피고가 가슴 호주머니에 신사처럼 꽂고 있던 손수건으로 반지 낀 손가락을 꼼꼼하게 쌌을 때 나는 케이블북 위의 그 인간에게 공감을 느꼈습니다. 예의 바른 신사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아는 사이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그가 빌린 개를 데리고 게레스하임 방향으로 떠나려고 했을 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에는 불쾌하게 그만하라고 할 수 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째서 내가 사과나무 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나를 뱀이라는 상징으로 보려고 했는지 지금 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는 우리 어머니의 여리용 사과에도 혐의를 걸고 그것들이 낙원에 있는 사과와 같은 정도임에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뭇가지 갈라진 곳에서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정말 악마의 습관 가운데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재촉해서 매주 몇 번씩이나 사과나무 위 잠자리를 찾아가게 한 것은 내가 사로잡히기 쉬운 권태로움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쩌면 권태라는 게 이미 그 자체로 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를 듀셀도르프시의 교회로 내쫓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내쫓은 것은 그가 나중에 나에게 고백한 바로는 고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독이라는 것도 권태로움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숙고하는 까닭은 모두가 피고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그를 난처하게 만들고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에게 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그에게 말을 걸고 그와 우정을 맺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악을 연주하는 방법, 악을 율동적으로 해방하는 북연주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증인으로서, 그를 피고로서 고등법원 법정에 소환하고 있는 그 신고도 사실은 우리가 발명한 놀이입니다. 차라리 우리 권태로움과 고독을 없애거나 키우기 위한 사소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부탁을 듣고 피고는 조금 망설이다가 간단하게 뺄 수 있었던 넷째 손가락 반지를 내 왼쪽 새끼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것은 잘 어울렸으므로 나는 기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나는 반지를 시험해 보기 전에 누워있던 나무가지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울타리 저쪽과 이쪽에 서서 통성명을 했고 정치 문제를 조금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러고서 그는 내게 반지를 넘겨줬습니다. 손가락은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여자 손가락이라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내가 반지를 끼고 그것에 햇볕을 비추며 즐기고 있는 동안에 피고는 비어있는 왼손으로 울타리에 댄스풍이 밝고 쾌활한 리듬을 두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채소밭 나무 울타리는 그다지 튼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들음 투자다운 욕구에 달각달각 흔들리면서 목재에 어울리는 방법으로 응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선 채 눈과 눈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천진난만한 놀이에 흥을 돋우고 있는데 비행기 한 대가 중간 정도의 고도에서 엔진 소리를 냈습니다. 아마도 로우하우젠에 착륙하려는 비행기 같았습니다. 물론 우리 두 사람은 쌍발인지 네발인지 잘 몰라도 그 비행기가 과연 착륙 태세로 들어갈지 무척 궁금했습니다만 우리는 서로 눈을 떼지도 않고 비행기에 대해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이따금씩 이 놀이를 할 기회를 얻어 그때마다 이 놀이에 슈거리어의 금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피고에게는 여러 해 전에 그러한 이름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와 함께 주로 묘지에서 이 놀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서 쌍발인지 네발인지는 아무래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나는 반지를 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그것을 그 넷째 손가락에 끼우고 포장하기 위해서 손수건을 다시 이용했으며 나더러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것은 1951년 7월 7일의 일이었습니다. 게레스하임에서 우리는 전차의 종점으로 갔습니다만 전차가 아니고 택시를 탔습니다. 피고는 그 뒤에도 자주 내게 호기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시내로 들어가 러호스 교회 옆
개 대여점 앞에 택시를 기다리게 해놓고 룩스를 돌려주고는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는 시내를 가로질러서 빌크, 오버빌크를 지나 베르스테 묘지로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마체라트 씨는 12마르크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석공, 코르네프의 묘석가게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곳은 매우 더러웠기 때문에 석공이 내 친구의 주문을 1시간 걸려 완성했을 때 나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친구는 나에게 상세하고 친절하게 도구며 여러 가지 돌의 종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만 그동안 코르네프 씨는 어떻게 된 손가락인가를 물으려고도 하지 않고 반지를 빼낸 그 손가락의 석고주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가 작업하는 모습을 한쪽 눈으로나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준비부터 했습니다. 즉 손가락에 유지를 바르고 손가락 윤곽을 따라 노끈을 감은 뒤에 비로소 석고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석고가 굳어지기 전에 노끈으로 주형을 2개로 잘랐습니다. 나는 직업이 실내 장식가이므로 석고형 뜨는 것이 하나도 신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석공이 그 손가락을 쥐는 순간 그 손가락이 어쩐지 추악하게 보였습니다. 이 추악함은 주형 제작이 제대로 되어 피고가 손가락을 다시 받아들고 유지를 닦아 그의 손수건 속에 치웠을 때야 겨우 사라졌습니다. 내 친구는 석공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석공은 처음에는 한 푼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체라트 씨를 동료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오스카 씨가 이전에 자기 종기를 짜주었을 때도 보수를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석고가 굳어지자 석공은 주형을 열고 원형을 번뜬 석고 손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내에 이 주형으로 더 많은 석고 손가락을 만들어 놓겠다고 약속하고는 묘석 진울장을 지나서 비트거리까지 우리를 버려다 주었습니다. 2번째 택시는 우리를 중앙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역에 도착하자 피고는 약간 산뜻한 영내 식당으로 늦은 저녁 식사의 날을 초대했습니다. 웨이터들과 친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마체라트 씨가 이 식당의 단골임에 틀림없다고 짐작했습니다. 우리는 신선한 물을 곁들인 암소갈비에 라인 강의 연어를 먹고 마지막으로 치즈를 먹었으며 그리고는 샴페인을 한 병 마셨습니다. 다시 손가락 이야기가 나오자 나는 피고에게 충고했습니다. 그 손가락을 다른 사람의 소유물로 간주하고 넘겨주어야 하며 특히 이미 석고 손가락이 있으므로 더욱 그래야 한다고. 그러자 피고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 손가락의 정당한 소유자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북체라는 완곡한 표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손가락을 약속받았다. 게다가 그의 친구인 헤르베르트 트루친스키 등의 새겨진 손가락 길이만한 상처 자국도 이번 넷째 손가락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스페 묘지에서 발견한 그 탄피 또한 크기로 보아 장래의 넷째 손가락을 암시한 게 틀림없다. 나는 새로 사귄 친구가 차례차례 증거를 대자 처음에는 웃어주고픈 기분이었지만 그러면서도 어쩐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북채, 상흔, 탄피, 넷째 손가락이라는 연결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3번째 택시는 저녁 식사 후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사흘 뒤 약속대로 나는 피고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피고는 나를 깜짝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나에게 그의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엔 방인 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체라트 씨는 하숙인이었으니까요. 처음에 그는 이전에 욕실이었던 정말 초라한 방 하나만을 빌려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의 부계술이 그에게 명성과 재산을 가져다 주게 되자 그는 도로테아 간호사의 방이라고 부르는 창이 없는 작은 방의 목도 지불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음악가이자 피고의 통로였던 뮌처씨라는 인물이 살았었던 제3의 방에 대한 목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돈이었습니다. 차이들러씨란 이 집 주인이 마체라트씨의 형편이 좋아진 것을 알고는 방세를 어처구니 없이 올려버린 것입니다. 이른바 도로테아 간호사의 작은 방 안에 피고는 나를 놀라게 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거울이 붙어있는 화장대 대리석판 위에 보존용 유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알리스 폰 비틀라르가 정원에서 딴 유리용 사과로 만든 잼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은 크기입니다. 그러나 그 병 속에는 잼이 아니라 알코올에 떠있는 넷째 손가락이 들어있었습니다. 피고는 나에게 두꺼운 학술서적 몇 권을 자랑스럽게 내어보였습니다. 그는 이 책들에서 손가락 보존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책들을 펄럭펄럭 넘길 뿐 사진이나 그림이 있어도 거의 눈을 멈추지 않았지만 어떻든 피고가 손가락의 외관을 보호하는 데 성공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거울 앞에 놓인 알맹이가 든 유리병은 참으로 아름답고 흥미로운 장식으로 보였습니다. 이 점은 나도 장식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는 내가 유리병의 모습에 익숙해졌음을 알고 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따금 그 유리병에게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쩐지 호기심이 일어나서 조금 뻔뻔스럽기는 했지만 나는 그에게 지금 한번 기도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대신 나에게도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연필과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내가 기록하고 손가락에 대해 질문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가 기도를 하면서 성의를 다해 대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나는 피고의 말과 나의 질문과 그의 대답, 즉 보존용 유리병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는 숭배한다. 나는 누구인가? 오스카냐 나냐? 나는 경건하고 오스카는 산만하다. 헌신이다. 끊임없이. 결코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명민한 것은 기억이 없기 때문. 오스카가 명민한 것은 추억이 풍부하기 때문. 자고 뜨거우며 따뜻한 나. 캐물으면 죄인이 되고 캐묻지 않으면 무죄가 된다. 이 보존병. 이것 때문에 죄인이 되고 이것 때문에 타락하며 이것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고 이것에 의해서 무죄가 되며 이것 덕분에 죄를 떠넘기고 이것을 통해서 고비를 뚫고 나가며 이것에서 벗어나고 이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웃으며 이것 때문에 이것 앞에서 이것 없이 울었다. 이것에 대해 말하면서 모독하면서 침묵했다. 나는 말하지도 않고 침묵하지도 않으며 기도한다. 나는 숭배한다. 무엇을? 유리다. 어떤 유리를? 보존병이다. 그 병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유리병에는 손가락이 들어있다. 어떤 손가락인가? 넷째 손가락이다. 누구의 손가락인가? 금발 여인의 것이다. 금발 여인이란 누군가? 중간키다. 중간키란 1m 60인가? 중간키란 1m 63이다. 특징은 무엇인가? 반점이 있다. 어디에 반점이 있는가? 윗팔 안쪽이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오른쪽이다. 넷째 손가락은 어느 쪽인가? 왼쪽이다. 약혼을 했는가? 그렇다. 단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 신앙은 개신교다. 처녀냐? 처녀다. 언제 태어났는가? 모른다. 어디인가? 하노버 근처다. 언제인가? 12월이다. 사수자냐? 사냥자냐? 사수자다. 그렇다면 성격은? 근심이 많다. 좋은 사람인가? 근면하고 수다스럽기도 하다. 분별은 있는가? 알뜰하고 냉정하며 또 명랑하다. 수줍은 편인가? 식도락가이고 정직하며 광신적이다.
창백하고 보통 여행을